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로 331 사건 선고 공판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특검법에 따라 속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송 관계인 출석 확인하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에서 나오신 예. 특별검사부 김한수, 특별검사부 박노수, 파견검사 송인호, 신정수, 최준환, 이희욱, 박동진 출석하였습니다. 네. 일곱 분 나오신 것 같죠? 네. 변호인 측에서는 최명성, 최지우, 유정화 변호사 출석했습니다. 네. 네. 피고인 데리고 나오시죠. 네, 자리에 앉으시죠. 김건희 피고인이죠. 예. 예, 주소와 직업은 지난번 공판기일에서 말한 내용과 변동이 없습니까? 예. 판결 내용이 좀 길어서 착석한 상태에서 판결 이유 말하고 주문 선고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항소 이후의 요지 말하겠습니다. 원심 공소사실은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둘째 정치자금법 위반, 셋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그중 알선수재 부분은 2022년 4월 7일자, 2022년 7월 5일자, 2022년 7월 29일자로 나누어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먼저 원심은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무죄, 이후에서 면소,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하여 무죄,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서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유죄가 선고된 2022년 7월 5일자와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또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무죄, 이후면소 부분인 자본시장법 위반의 점에 관해서 공동정범 성립이나 죄수, 공소시효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 부분인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및 2022년 4월 7일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해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유죄 부분인 2022년 7월 5일자 및 2022년 7월 29일자 각 알선수재 부분에 관해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도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먼저 자본시장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의 점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특별검사 측은 이 법원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또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명령 허가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다만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해서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의적 공소사실로 피고인은 권모 씨 등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7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 관하여 총 62만 5,093주에 대한 통정 가장 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하여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 및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를 함으로써 8억 1,144만 3,596원의 차익을 실현하여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입니다. 예미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권모씨, 이모씨 등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한 시세 조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8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 합계 61만 195주를 매수하고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2021년 3월 30경 사이 51만 4,725주에 대한 통정 매매를 하고 2021년 1월 10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사이에 43회에 걸쳐 이상 매매 주문 등 시세 조정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권모씨, 이모씨 등의 위 시세 조정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고 동액 상당의 차익을 실현하여 부당이득을 추적하였다는 취지입니다. 원심은 주의적 공소사실 중 2010년 10월 22일부터 28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이 사건 대신증권 및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매매 행위를 첫 번째 행위로 2011년 3월 30일경 이 사건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한 개의 매수 행위를 두 번째 행위로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하나투자증권 계좌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매수 행위를 세 번째 행위로 특정 구분한 다음 첫 번째 행위는 포괄일제, 두 번째 행위는 단일범행, 세 번째 행위는 포괄일제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위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범위에 해당하며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여 이후면소, 세 번째 행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첫 번째 행위에 관해서 피고인은 민모씨, 김모씨 등에게 넘겨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및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도움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동정범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행위는 10년의 공소시효가 도과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행위와 마찬가지로 공범들과 사이에 의사연락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특별검사 측의 주의적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을 이 사건 시세조정 행위의 공동전범으로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동정범 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 통정 매매 과정, 그 밖의 사정으로 나누어 살펴본 다음에 결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펄에 대한 자금과 증권계좌 위탁입니다. 여기서 블랙펄은 주식회사 블랙펄 인베스트를 말합니다. 김모 씨는 2010년 10월경 블랙펄의 대표이사 이모 씨와 함께 도이치모터스의 최대 주주 겸 대표이사 권모 씨를 만나 그로부터 시세 조정을 의뢰받게 되었고 2010년 10월 19일부터 20일경 블랙펄 측의 민모 씨에게 권모 씨를 찾아가 주변인들 보유 주식을 알아봐 달라고 제안할 것임을 알려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2일경 권모 씨의 권유에 따라 자신 명의 이 사건 미래에셋대우 계좌에 10억 원을 새롭게 입금하고 그 무렵 블랙펄 측에 위 증권계좌를 위탁하였으며 위 증권계좌에 2010년 10월 2일경 9억 5천만 원과 11월 4일경 5천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및 증권계좌 제공은 이 사건 시세 조정 행위 초기부터 이루어졌는데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나눠주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억 원이 들어있는 증권계좌를 제공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도 매수 권한까지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미 권모 씨와 친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장 이전부터 구 도이치모터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했던 사람으로 블랙펄을 거치지 않더라도 권모 씨로부터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자연스러운 주가 상승을 기대하거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였다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나 지급하기로 하고 1인 매매를 맡기지는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른 주가 상승 외에 블랙펄 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20억 원이 입금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아무런 인적 물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손실보장 약정도 체결하지 아니한 채 도이치모터스 주식이라는 단일 종목에 대한 1인 매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블랙펄 측에 제공하고 그 수익의 40%까지 주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첫째 20억 원이란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둘째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그다지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과 블랙펄 사이에 구체적인 1인 매매 위탁 기간을 정하였거나 원금 대비 수익 내지 손실 비율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을 때 처분하여 수익을 실현하거나 더 큰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약정도 없었던 점, 넷째,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다섯 번째, 피고인은 다른 회사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한 분산 투자나 위험 관리 없이 오로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하고 블랙펄 측의 위와 같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및 2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한 것인 점, 여섯 번째, 그와 같이 증권계좌와 자금을 제공한 상대방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주가를 관리하는 능력이 검증되지 아니한 블랙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블랙펄 측에 제공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와 자금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한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거액의 자금이든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였는데, 이 증권계좌의 경우 주가 상승기 매매 관여 상위 계좌 3위에 올랐고 매수호가 48만 5,667주 중 35만 5,828주를 측정가 대비 고가 매수호가로 제출하여 매수호가 수량 상위 계좌 15개 중에서 그 수량과 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제공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는 그 무렵 이루어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시세 상승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 처음 10억 원을 입금한 이후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두 번 더 자금을 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추가 입금은 그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 내역을 확인한 다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블랙펄 측에 자금과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를 제공하기로 하고 위 증권계좌에 10억 원을 입금한 날과 같은 날인 2010년 10월 22일경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할 거면 휴대폰으로 하는 것이 낫고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물어봤습니다. 유독 그날 HTS 거래를 하는 방법을 문의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로 이루어질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관해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 관련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특히 미래에셋 대우 직원 박모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모음들 사이의 수익 분배 약정은 다양하고 특히 순차 공보가 일반적인 시세조정 행위에 따른 수익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공범들의 모든 계좌 내역을 감안해서 수익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정상 관련
피고인과 블랙홀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엑셀 파일이 있는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1년 1월 13일 박모 씨로부터 정산에 관한 자문을 받다가 위 엑셀 파일을 팩스로 보낸 것으로 보이고 대화 내용에 비춰볼 때 위 엑셀 파일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질문과 대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 매도 과정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및 2010년 11월 1일 주포 김모 씨, 블랙홀 측의 민모 씨가 실시간으로 지정한 시점인 호가에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김모 씨와 민모 씨가 말해준 시점에 10만 주를 매도한 다음 민모 씨, 김모 씨 등의 결정을 기다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단순히 이 18만 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김모 씨, 민모 씨가 정한 시점이나 호가에 매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민모 씨, 김모 씨가 지정한 시점에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것은 피고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민모 씨, 김모 씨 측이 매수하여 받아간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18만 주 중 13만 9,383주 부분은 관련 판결에서 통정 매매에 의한 시세 조정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세 조정 행위의 일종인 통정 매매란 상장 유가증권 또는 협회 중개시장에 등록된 유가증권의 매매 거래에 관해서 양 당사자가 미리 통정한 후 동일 유가증권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는 행위인데 앞서 본 주식 거래의 태양이나 거래의 경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정해진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통정 매매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다음에서 보는 해당 주식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 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그 매매가 성악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당시 주식 거래 경력이 최소 5년 이상이었고 전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주식시장에서의 수급과 거래량을 고려하여 매매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주식 거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2009년 5월경부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 오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평소 거래량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피고인과 박모 씨 사이에 과거 통화 내역을 보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하루 거래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0월 28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본격적인 시세 조정이 이루어지기 전 평소 하루치 거래량에 맞먹는 10만 주 수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1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11월 1일자 피고인의 매도 주문 수량은 8만 주 수준으로 마찬가지로 다른 매도 주문 수량과 큰 차이가 있고 매도 주문 가격 및 매수 주문 가격도 3,300원으로 동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측은 김모 씨가 검찰 조사에서 이 18만 주 거래에 관해서 주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싸게 주식을 많이 잡아놓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당시 거래량을 늘려서 일반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주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오인하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목적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적극적 의혹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합니다. 실제 김모 씨는 진술 과정에서 부수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주고받으니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했습니다. 이모 씨의 검찰 진술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입니다. 다섯째, 또한 피고인 측은 2010년 10월 8일 하루 만에 27만 주를 처분한 점을 드나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매도한 것은 통정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수익 실현을 위해서 27만 주를 매도한 것과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2010년 10월 8일자 주식 거래량은 무려 305만 2,105주에 이르고 305만 2,105주에 이르고 이는 2009년 12월경부터 2012년 12월경까지 기간 중 최고 거래량에 해당됩니다. 결국 피고인은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18만 주를 블랙펄 측에 제공하려 하였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중 13만 9,383주의 거래는 그 자체로 시세 조정 행위에 해당하는 통정 매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매도되는 사이에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매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대신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미래에셋 대우 계좌에서는 더 높은 금액으로 매수가 이루어지고 있던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거래에 발생하는 손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방모 씨로부터 들으면서도 놀라거나 별다른 의문을 표시하지 않았고 달리 블랙펄 측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밖의 사정을 검토하겠습니다. 블랙펄 측은 피고인에게